10절 기초화학 분석, 10-1 기초 이화학 분석, 핵심 이론 01 기초 이화학 분석 실험. 이 파트는 일반적인 화학 분석 실험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기본 정의도 중요하겠지만 이 유리 및 독이류 어떤 이런 기기에 대한 설명을 꼭 숙지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화학 분석 그 기능사 필답에서 막자 사발과 막자를 묻는 문제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약을 빻거나 가루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 기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막자 사발과 막자 또는 막자와 막자 사발을 써야 답으로 인정됐었거든요. 하나만 쓰면 절반 점수 주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필답에서 이 분석 기구나 뭐 유리, 독이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꼭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숙지를 해두세요. 다른 것은 뭐 이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런 건 좀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모르면 전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해두시고요. 분석 장비는 뭐 기기 분석 장비 종류로 인지하시면 좋아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기초 이화학 분석 기기 중에 일정 부피의 시료를 옮길 때 이거는 피펫이죠, 피펫. 비커나 플라스크는 부피를 측정. 요 뷰렛은 이제 적정용이죠, 적정. 그리고 뷰렛은 부피를 측정하거나 이동하거나 두 가지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럼 기초 이화학 분석 장비를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실 그 이화학 분석용 장비 중에 하나가 천칭이죠, 천칭. 그 질량을 측정하는 용도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보통 이제 160에서 200g의 범위로 표준 편차 0.1mg 플러스 마이너스의 범위를 지닌, 그리고 소수점 이하로도 이게 이제 0.1의 단위냐 또는 그러니까 10분의 1 단위냐 100분의 1 단위냐 또는 1000분의 1 단위냐 뭐 여기까지는 많이 안 쓰는데 보통 여기까지 많이 사용을 하죠. 그렇게 어떤 소수점 이하의 단위에 따라서 구별이 되기도 합니다. pH 미터는 용액의 산도를 측정하는 기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위치 켜고 증류수로 세척한 후에 물기 제거하고 이제 보정 버튼 눌러서 0점 보정하고 그리고 pH 7 완충 용액에 이제 전극을 담궈서 순서대로 pH 4, pH 12 완충 용액에 각각 보정을 실시한 후에 이게 보정이 됐다고 생각하면 그 이후에 측정을 하죠. 관리는 항상 건조하게 유지해야 되고 청결하게 사용해야 되고 진동하게 되면 그 전이차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깨지지 않게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심 분리는 밀도가 다른 물질을 이제 혼합 분리하는 조작하는 장비이죠. 그래서 고속형과 이제 소형 속도의 차이에 따라 달라요. 이 RPM이라는 것이 1분당 per 라운드 회전 속도예요. 2만 RPM이면 분당 회전 속도가 1분당 2만 번 회전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죠. 3000 RPM이면 분당 3000번이겠죠. 그래서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사용법은 한번 좀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런 사용법이 뭐 시험 문제 이렇게 자세히 나온 적은 사실 없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반기는 그 마그네틱 바를 집어넣어서 수용액 상태의 물질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교반하는 장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가열 교반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열을 가하고 물리적으로 회전까지 시켜주면 좀 더 빨리 녹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류는 생산용, 터치 연속형, 자석식을 좀 주로 많이 사용한다는 내용. 그래서 내용 한번 쭉 보시고요.
또 진공 건조기나 수분 측정기, 순수 제조 장치 뭐 이런 그 기기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어떤 기기인지 개념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순수 제조 장치는 증류수 제조기예요, 증류수. 네, 수돗물 받아가지고 증류수를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보시겠습니다. 1번 pH미터의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전극은 항상 청결하게 사용을 해야죠. 진동에 강하지 않습니다. 네, 염소 성분이 포함된 수돗물 쓰면 안 되죠. 증류수 써야 되고요. 측정 전에 pH 7인 중성이 물로 보정하지 않습니다. 보정은 3회 실시하는데 이제 pH 7인 중성이 물로 세척을 한 후에 그리고 나서 pH가 다른 세 가지 용액, 산, 알칼리, 뭐 이런 혼합 용액을 이용해서 보정을 합니다. 4번도 틀리고요. 답은 1번입니다. 원심분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PM에 따라 고속형, 소형, 고속형 2만 RPM, 소형 3000 RPM, 네, 기억하시고요. 밀도가 다른 액체와 기체 혼합을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액체 또는 액체 고체, 액체, 액과 액 또는 액과 고, 이 두 가지. 답은 2번입니다. 교반기는 다양한 크기를 지닌 마그네틱 바를 자석을 이용해서 회전시켜서 교반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뜨거우면 더 교반이 잘 되기 때문에 주로 가열 교반기가 많이 사용됩니다. 사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네, 이제 비커에 마그네틱 바를 넣고 회전율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잘 교반할 수 있게 장치를 구동시키시면 되고요. 진공건조기나 수분 측정기나 순수 제조 장치 뭐 이런 기기들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쭉 읽어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증류수 제조 장치죠. 네, 초순수수가 증류수입니다. 증류수. 아무것도 섞여지 않는 깨끗한 물.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pH미터의 사용법으로 옳은 것은 내용 쭉 보시면 깨끗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진동에 강하지 않습니다. 진동이 발생하면 전이차가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될 수 있어요. 답은 2번입니다. 2번 원심분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RPM에 따라 고속, 소형, 네, 고속형은 약 2만 RPM, 그리고 소형은 3000 RPM 정도 한다고 했죠. 밀도가 다른 액체와 기체 혼합물, 네, 얘는 원심분리기로 사용 불가능합니다. 액체와 액체, 즉 액체 대 액체나 액체 투 고체 이런 용도로 분리하는 데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다 맞죠? 답은 2번입니다. 10- 기초 분광 분석. 이 파트는 이제 분광 분석 장비를 조작하는 조작법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네, 원리는 지난번에 이제 어느 정도 설명드려서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흑광도를 이용해서 물질의 성질, 농도를 측정하는 분석하는 방법이고요. 파장이 가시광선이나 자외선 중심으로 했다가 최근에 적외선, X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좀 여러 분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이 조작법은 우선 시료와 표준 용액을 제조를 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검정곡선을 만들어서 최소한 3개 정도 이상의 그 표준 용액을 제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이게 0.5, 1.0, 1.5, 2.0 이게 단위가 없지만 예를 들어 이거를 이제 ppm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 중에 한 3개 정도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흑광도를 찍어서 그 값에 해당하는 점을 찍고 0,0에서 출발해서 이 끝점까지 만나는 일직선상의 이제 그래프를 그려요. 이것이
검정 곡선이에요. 네. 그리고 미지 시료가 예를 들어 있으면 미지 시료를 그 분광 강도계로 찍어서 나온 값이 예를 들어 0.6이라는 흡강도가 나왔으면 이 그래프상에 있는 이 농도가 미지 시료의 농도의 값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 결과값을 추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량 분석의 기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그 내용들 기준으로 쭉 나와 있는데 보통 데이터 처리는 요새는 기기에서 다 해줍니다. 근데 이제 화학 분석 기능사 할 때는 요거를 수동으로 저희가 이제 찍고 그래프 그리고 희석 배수나 이런 걸 다 찾는데 요새 분석 기기들은 네,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는 기능이 있고 이걸 다 표현하는 기능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표준 물질의 농도와 기기와의 반응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 네, 검정 곡선이죠. 이런 거는 꼭 암기해 두세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쉽지만 모르면 절대 풀 수 없죠. 네, 답은 1번이고요. 핵심 이론 공이 분광 분석 기초 실험. 일반적인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강도 기초 실험에는 우선은 흡수셀을 준비를 해야겠죠. 흡수셀은 시료액의 그 흡수 파장 영역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셀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시료액의 흡수 파장이 370나노미터 이상일 때는 석영이나 경질 유리 흡수셀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석영이 제일 좋죠. 근데 가격이 고가예요. 그래서 유리셀이나 플라스틱 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파장이 좀 짧은 370나노미터 이하일 때는 다른 셀은 사용하지 못하고 석영 흡수셀만을 사용해서 네, 시료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보통 흡수셀의 길이가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0나노 셀을 이용을 하고요. 그래서 시료셀과 대조셀을 준비를 해서 그 셀을 각각 다 세척을 하고 셀에 약 8부까지 네, 넣는다고 했는데 셀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8분 능선까지 시료를 안에 이렇게 채우는 거겠죠. 그리고 네, 외면이 젖어 있는 경우에 깨끗이 닦는다. 이게 흡광도 값을 이제 좀 교란시킬 수 있는 요인을 제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료셀에 시험용액을 넣고 대조셀에 증류수를 넣고 요거는 이제 바탕값을 지정하기 위한 그런 단계고요. 그래서 시료셀에 시험용액 넣어서 이제 측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측정 준비 과정은 측정 파장에 따라 필요한 광전 측량 검출기를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전원을 켜서 좀 예열을 시켜둬야 됩니다. 예열 시간은 30분에서 60분 정도를 기준으로 예열을 시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필터 및 단색화 장치를 이용해서 지정된 측정 파장을 선택을 합니다. 즉 대상 시료가 흡수할 수 있는 최대 흡수 파장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흡광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거든요. 그 대조셀을 측정부에 넣고 그 뚜껑을 그냥 덮으면 이게 광원으로부터 빛을 차단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0점을 맞추고 그리고 대조셀, 즉 그 증류수만 들어있는 그런 셀을 꺼낸 후에 준비한 시료를 이제 셀의 각각 측정부에 넣고 흡광도를 읽으면 되는 겁니다. 정량 분석하는 방법은 그 외부 표준법인 검정곡선법, 표준물 첨가법 이 두 가지로 진행을 하고 정성 분석은 검체 흡수 스펙트럼의 어떤 흡수 극대 파장으로 확인하거나 검체 흡수 스펙트럼의 흡광도 비로 확인하는 방법을 이용을 하는데 보통은 정량 분석에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원자흡수 분광 광도법에 대한 기초 실험 방법입니다. 검액을 만들 때는 이제 대상 물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무기물 분석할 때는 산이나 또는 뭐 초음파를 가해서 유기물을 다 분해시킨 후에
오차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을 다 제거하고 분석할 수 있게 준비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일정 순도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질산이나 염산 등을 가해서 유기물을 분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들이 모두 다 이제 유기물로 인한 데이터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정량법 또는 용출 시험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이제 정해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따라 점 처리를 하고 이제 검액의 측정은 화염이나 전기가열이나 냉증기 방식 중에 하나를 택해서 검액을 측정한다고 합니다. 이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정량 시험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검정곡선법, 표준물 첨가법, 그리고 내부 표준법. 이게 깊이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우니까 제가 개념적으로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검정곡선법은 그 일반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광도법과 동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이제 표준 용액을 만들잖아요. A, B, C는 안 하고 D. 그러면 우리가 제조한 표준 용액 대비로 흡광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얘를 이제 원점에서부터 그을 수 있는 일직선을 완성시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검량선이잖아요. 네, 검정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지시료를 줬을 때 미지시료의 흡광도 값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값을 따라서 그 미지시료의 농도값, X축 값을 우리가 찾아서 이 농도는 몇이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검정곡선법이고요. 두 번째, 표준첨가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매트릭스 효과가 클 때 사용을 합니다. 매트릭스 효과라는 게 뭐냐면 분석화학에서 이제 매트릭스라는 게 시료의 모든 구성 성분을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로화가 될 수 없다는 가정하에 실시하는 시험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바탕 시험할 때는 이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바탕 시험을 하고 싶어도 이거를 완전히 제거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동일한 물질을 이 바탕액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이건 하나도 안 넣고 한 개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를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검량선과 동일한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기는 되는데, 네, 이 기본으로 이 매트릭스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측정 대상 시료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값이 y절편 값으로 끊어지고 그 위에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값이 이제 형성이 되겠죠. 네, 그럼 얘를 요 y절편부터 일직선상으로 쭉 그어보면 뭐 이런 일직선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형성이 될 거예요. 일종의 검량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쭉 x절편까지 끊어서 보면 요 지점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x절편 요 값이 바로 미지의 농도 값으로 되는 거죠. 이 방법이 표준물 첨가법입니다. 표준물 첨가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가 안 될 때 그냥 동일한 양이 들어있다고 가정하고 그 위에 같은 물질을 이제 정량적으로 늘려가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 상에 X축이 만나는 지점을 농도값으로 환산을 해서 표현하는 찾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 내부 표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표준법은 이건 약간 특이한데요. 이게 이제 시료 전처리하기 전에 내부 표준 물질을 우리가 인터널 스탠다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IS라고 하는데 이 내부 표준 물질을 첨가해서
그 비율을 그러니까 이제 그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 대 그다음에 이 IS의 이 피크값 면적 요 비율을 이제 Y축으로 놓는 겁니다. 그리고 X축은 똑같이 농도예요. 네. 그래서 바탕 시험액이 있고 이제 바탕 그다음에 이제 IS 물질을 1개 넣었을 때, 2개 넣었을 때, 3개 넣었을 때에 따라서 바탕에는 그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시료는 없고 이제 IS 물질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내분 표준 물질. 그리고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가 하나 있을 때는 1개가 요만큼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널 스탠다드, 즉 내부 표준 물질, 집어넣은 내부 표준 물질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2개 넣었을 때는 요거의 2배 크기인 이렇게 하고 내부 표준 물질의 양이 이만큼이 들어가겠죠. 네, 똑같은 크기로 그릴게요. 네, 이만큼이 들어가겠죠. 3개 했을 때는 요거의 3배 많이 들어가고 내부 표준 물질은 똑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이 원자합광 분광 광도계로 이 피크의 면적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대상 물질과 요 IS 간의 면적 비율을 네, 이제 우리가 정량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값을 Y축에다 놓고 X값의 농도를 이제 표시를 하면 똑같이 검량선처럼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지의 농도가 있을 때 그 미지의 농도에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물질의 농도와 여기에도 이제 IS 내부 표준 물질은 동일한 양을 집어넣게 되겠죠. 그럼 요것의 비율을 통해서 이 값이 어디에 왔을 때 농도가 얼마큼 되는지를 찾는 방법을 내부 표준법이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네. 사실 이제 기능사 단위에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를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정도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1번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 기초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죠. 네. 1. 시료의 흡수 파장에 따라 석영 또는 유리셀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맞죠? 네, 파장이 짧을 때는 석영, 유리셀은 파장이 좀 길 때, 물론 석영은 길 때도 사용 가능하지만 고가라, 네, 경우에 따라 유리나 플라스틱 셀을 사용하고 어쩔 수 없을 때만 석영셀을 쓴다. 시료셀에는 시험 용액을 넣죠. 네, 대조셀에 증류수를 넣어서 이걸 바탕시험용으로 씁니다. 셀은 방향성이 있죠. 방향성이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모양의 셀이 있으면 이렇게 빛이 투과하지 않는 그 면은 빗금이 쳐져 있어요. 또는 셀이 이렇게 있으면 네, 여기 위에 화살표 같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이렇게 투과시켜라,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방향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2번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검액 조제 및 측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무기물 분석할 때는 산을 넣어서 유기물을 없앤다고 했죠. 그렇죠? 네, 일정 순도가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 아세트산이 아니라 좀 강산을 넣습니다. 질산, 황산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검액의 측정에는 이제 전기가열 방식 한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화염 방식과 전기가열 방식과 냉증기 방식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초이스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4번은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3번 원자흡수 분광광도법의 정량 시험 방법이 아닌 것은 아까 우리가 길게 설명을 제가 드렸는데 검정곡선법, 표준첨가법, 내부표준법, 외부표준법
이라는 거는 뭐, 네, 아니죠.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분광 분석 결과 해석. 이 파트는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법과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의 그 결과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기술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과값을 해석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석을 하는지 뭐 그런 내용들과, 자, 2번은 아까 실험 방법을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가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량치 표시 방법도 이런 어떤 기준, 규격에 의해서 따른다. 또한 측정 결과의 기록에 있어서 어떤 내용을 기록하는지를, 이 내용이 좀 많아요. 네. 그래도 한번 좀 읽어보시고 네, 숙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별 표준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이런 것들도 구별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도 앞에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 광도법과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 측정 결과의 작성 작업을 수행하느냐, 또는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를 바로 푸시겠습니다. 1번 KSM0012 흡광광도 분석 통칙에 의한 자외선 가시광선 측정 결과의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기록사항들이 또 이렇게 많은데 객관적인 자료 데이터를 저희가 적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중에 누가 측정했느냐, 시료 성분이 뭐냐, 측정 성분이 뭐냐, 이런 건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시료의 색은 이걸 가지고 무엇을 추리거나 어떤 중요한 기록의 의미를 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료의 색은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원자 흡수 분광 광도법에서 개별 표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냐? 답은 이제 4번인데, 이거를 다 암기하라고 제가 참 말씀드리기도 뭐하고,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새로 그 NCS 기반으로 되면서 들어간 부분이라, 아직까지 기능사 관연도 시험 문제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출제된 적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루기는 했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가 나올지는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핵심 이론 공사, 분광학적 특성을 이용한 정성 및 정량 분석. 기기 분석에 따라서 정성 분석에 좀 적합한 것이 있고 정량 분석에 조금 적합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GC는 정성, 정량 분석 다 가능한데 보통은 이제 정량 분석을 많이 써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개념과 그리고 이제 분석 대상 물질이 무엇인지 뭐 그런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쭉 내용이 있죠. 꼭 읽어보시고요. 숙지를 해주세요. 그럼 일반적인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시료를 준비를 합니다. 이거는 공통사항이니까 한번 좀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합한 분석 기종을 선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GC냐, HLC냐, SFC냐, GPC냐 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검정 곡선을 통해서 이제 정성 분석하고 정량 분석하고, 보통 정성 분석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정량 분석을 나중에 해요. 네, 성분이 뭔지를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에 양을 측정하는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 이후에 분석 자료를 정리하고 이것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순서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3 기초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사실 이 부분은 앞에 이제 기기 분석에 의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다 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크로마토그래피가 대표적으로 GC하고 HPLC 그리고 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드렸기 때문에 그때 설명한 것으로 그냥 가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기본 개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중요한 것을 좀 찝어드리자면, 이동상이 뭔지 고정상이 뭔지
꼭 아셔야 되고요. 이동상은 이제 대상 시료를 날라주는, 네, 이동시켜주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고정상은 칼럼 내에 이제 충진되어 있는, 즉 이동상을 따라서 시료가 이동을 할 때 그 시료를, 네, 이동 속도에 따라서 분리시켜주는, 네,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자, 요거 그림을 한번 보실게요. 각 다양한 용매에 이제 혼합물의 성분들이 각각 다 녹아 있겠죠. 그런데 이동상과 함께 예를 들어 위로 이렇게 이동한다고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이동하는 속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 끝에 이제 검출기가 있어요. 검출기에서 검출을 할 때는 이제 순서대로 이동의 속도가 빠른 순서대로 나와서 피크가 찍히고, 그리고 얘가 나와서 이제 피크가 찍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을 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문제를 바로 풀어보시겠습니다. 컬럼에 충전되어 있는 고정된 고체 또는 액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두 개밖에 없어요. 이동상 아니면 고정상입니다. 이동상은 날라주는 것, 고정상은 컬럼에 있어서 분리시켜주는 것. 답은 2번입니다. 그러면 GC 분석 장비의 기본적인 조작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은 시료를 준비하시고요. 시료를 주입할 때는 주사기를 통해서 주입을 합니다. 이 주사기를 실린지라고 해요. 실린지. 진짜 주사기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있고, 네, 여기 이렇게 주입할 수 있는. 그래서 얘를 꾹 누르면 주사기 바늘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가 이제 그 이동상 가스가 이동하는 중간에 있는 그 주입 장치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컬럼으로 같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실험은 컬럼 통과 시에 이제 굉장히 뜨거운 고온에 의해서 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GC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가스니까. 그래서 기화되고 이동상인 그 불활성 기체와 더불어 컬럼을 통과를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컬럼 통과하는 그 끝에서 검출이 되는데, 그 끝에서 검출이 될 때 얘를 강한 열로 이제 반응을 시켜서 다양한 그 형태로, 네, 이온화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발생하는 어떤 신호들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어떤 물질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분석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HPLC의 장비 조작을 설명을 드릴게요. 시료를 먼저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시료는 분석 대상 시료를 용매에 녹인 후에 실린지, 즉 주사기 같은 것으로 주입을 하죠. 그렇게 해서 시료를 준비하고 그 이후에 장비의 전원 스위치를 켜서 아래와 같은 그 장비들을 예열시키고 준비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시간은 대략 기기별로 차이가 있지만 40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량 및 정성 분석을 수행을 하겠죠. 네, 관련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 장비의 조작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HPLC 등급 이상의 용매를 사용을 해야죠. 네, 진공 펌프는 필터링을 위해 이용한다. 필터링이라는 것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이죠. 불순물을 제거. 네, 필터링을 통해서 용매 안에 가스 및 이물질을 제거하겠죠. 네, 분석 대상 시료를 용매에 녹인 후 비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린지를 이용해서 주입을 하죠. 이게 주사기 형태의 그 주입 장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핵심 이론 03. 크로마토그래피의 특성을 이용한 정성 및 정량 분석. 보통 정성 분석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정량 분석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로 우선 정성 분석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할 그런 내용이 있어요. 절대 머무름 시간, 무머무름 시간,
보정 머무름 시간, 상대 머무름 시간, 이것을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성 분석을 할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피크를 딱 찍잖아요. 낮은 피크는 아니고요. 공기값이고, 높은 피크를 딱 찍으면 그 피크 값의 위치와 그리고 언제 시간적인 어떤 차이를 두면서 피크 값이 나왔는지를 기준으로 어떤 성분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의 피크 값이 나올 때 그것을 시간적으로 표현하는 그 표현법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나온 네 가지 시간 표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를 꼭 해주세요.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꼭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성 분석용 그래프를 확인을 하면 이렇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값이 피레침처럼 이제 확 찍히죠. 그래서 각각 하나의 피크,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분리된 단일 화합 물질을 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합물 A, B, C가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겠죠. 정량 분석은 이 그래프와 개념을 하나만 암기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면적을 이제 구하면 그 대상물이 얼마큼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이 분석기로 적분값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물의 피크 크기가 바로 면적값이고, 그 면적이 넓을수록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의 양이 많다. 그래서 시간에 따른 존재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위에 그래프겠지요. 그리고 농도가 높을수록 면적이 커집니다. 또한 정량 분석을 하는 방법이 이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검정곡선법, 내부 표준물법 또는 내부 표준법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표준물 첨가법, 이 세 가지는 설명을 드렸고, 이제 넓이 백분율법만 새로 나왔는데, 얘는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시료의 각 성분의 피크 면적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100으로 하고, 각각의 이제 시료 성분, 단일 성분들이 피크 면적을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제 면적의 비율을 성분의 함유율로 환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1번, 운반기체만 시료 주입부에서 검출기로 이동시키는 시간을 우리는 머무름 시간이라고 한다고 했죠. 답은 2번입니다. 2번, 시료와 같은 매트릭스의 일정량의 표준 물질을 1회 이상 일정하게 농도를 증가시키며 첨가하고 검정곡선을 작성한다. 바탕에게 시료를 완전히 없앨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시료와 동일한 매트릭스를 일정량을 넣어가면서 그래프를 그려서 검정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했죠. 표준물 첨가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때 제가 그래프 그리면서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요 X절편 값이 이제 농도값이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시료의 농도값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사, 크로마토그래피 칼럼과 이동상. GC는 칼럼 부분은 이제 시료의 도입부에 주입된 시료를 이제 분리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온도를 단계적으로 이제 높이면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석물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칼럼은 분리부죠, 분리부. 순서대로 이동 속도의 차이에서 분리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동상은 캐리어 가스를 쓰는데, 캐리어 가스를 어떤 거를 쓰는지를 이제 자주 물어봐요. 반응성이 낮은 그 가스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분자죠, 분자로 되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질소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굉장히 안정적이죠. 헬륨은 자기 혼자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나
헬륨이나 질소가스, 수소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소가스죠. 수소가스. 그렇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칼럼이 이제 원통형 관과 충진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 안에 충진재가 차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를 통과하면서 속도 차이에 따라서 분리가 이루어지겠죠. HPLC만큼 이 동상은 액체를 사용하겠죠. 이것을 우리는 용리액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용리액. 네. 용리액을 선정을 할 때는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물질에 따라 좀 다르게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컬럼의 종류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상을 사용하기 전에 필터링해서 좀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기포를 제거하거나 또는 사용 과정 중에서도 헬륨가스를 사용해서 기포를 제거해서 데이터의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극성 칼럼을 사용할 때는 이 동상은 비극성을 쓰고 비극성 칼럼을 사용할 때는 이 동상은 극성을 써서 서로 반응을 최소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GC의 캐리어 가스로 적절한 것은 반응성이 없는 질소가스나 수소가스나 헬륨 이런 거 쓴다고 했죠. 답은 3번입니다.